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으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한진가의 이명희 이사장, 이번에도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구속 수사할 정도는 아니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강진 여고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유사 사건을 맡았던 수사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임준태 교수, 최단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명희 사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혐의가 다르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도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구속 수사 정도가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 같은 경우에는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의 기각 사유를 얘기한 것처럼 범죄 혐의의 내용이나 수사 진행 결과를 봤을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혐의가 굉장히 약합니다. 지난번에 특수폭행이라든지 상습폭행과 이번은 별건이고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인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 건만 가지고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현재는 이메일 정도의 증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명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고용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것이 시어머니 때로부터 이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이 비서실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서 이번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이런 불법 고용으로 인해서 이명희 씨와 비슷한 사례로 구속됐던 사례도 좀 몇 차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명희 씨의 사건과 그 당시에 이제 구속된 사례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다른 사건이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그 비자 목적 외에 불법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법 위반이 되지만 실제로 고용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장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죄질이 좀 나쁘지만 대체로 보면 이제 가사도우미 소위 말하는 낸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그 멕시코나 남미 쪽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그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를 갔던 뉴욕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모르고 이 가사 도우미를 썼다가 나중에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밝혀졌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문제가 최근에 좀 불거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마 불법 고용은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도 집에서 뭐 중국 동포라든지 또는 필리핀 영어를 하니까요. 아이들 이제 돌봄까지 해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 사건만 가지고 보면 다소 구속할 사안으로 보기에는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구속할 사안으로 보기엔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는 뭐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질 텐데 구속은 면했지만 처벌은 뭐 어떻게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도의 처벌 수위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되고 있는 혐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예를 들면 영장 기각됐지만 뭐 특수폭행이라든지 상습폭행이 있고요. 물론 그 가운데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는 되었습니다만은 반드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번에 필리핀 가정부와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뿐이지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번에 필리핀 가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이명희 이사장이 지시를 했는지 여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비자와 목적과 다른 그 업무와 고용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검찰로 송치가 돼서 합해졌을 때에는 예를 들자면 필리핀 가정부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많이 예상들을 하시지만 그것이 특수폭행이라든지 상습폭행과 합쳐졌을 때에는 그것이 결코 작은 혐의로 예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총 다 합쳐졌을 때의 혐의는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사를 좀 전망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물컵 갑질 사태 이후에 정부기관 모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지금 한진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은 혐의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적도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다른 이제 방송 매체에서 그런 게 코멘트한 적이 있는데 사실 뭐 수사기관, 전역기 경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출입국 관리국, 관세청 뭐 전방위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권력이 좀 과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그 죄질과 또 처벌 형량과 연결해 봤을 때 과연 뭐 20명을 연쇄살해한 그 연쇄살인범에 대한 그런 이제 수사 영향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어떤 관심을 이제 쏟고 있는 것은 공권력에 좀 과잉이랄 수 있는 그런 비판의 여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수사가 되어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재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사를 약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특정인을 지적을 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너무 사공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경찰에 수사를 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두 번째는 법무부 사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죠. 네. 이것이 결국은 검찰로 합쳐져서 하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오히려 기각이 될 가능성이 낮지 않았겠느냐. 지금 너무 여러 군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력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수사의 집중력이 좀 빠진 것 같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서 오늘 좀 얘기할 게 많아서요.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이게 어제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먹먹하고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일단 경찰이 유사 사건을 맡았던 수사 인력을 투입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교수님께서는 많이 뭐 이런 사건들을 보셨을 거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16일 이후부터 지금 한 5일째 가까이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저도 매체라든지 또 직접 지도를 보면서 충분히 좀 예상하는 걸 좀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예. 네. 워낙 또 지금 녹음이 우거진 상태고 논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육안으로는 그 확인이 어렵고 일일이 어떤 의심 가능한 곳을 이제 봉으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불을 제거한 이후에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인력이 초기에 또 투입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워낙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가 지금 나고 있지 않고요. 또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피해자가 좀 극단적인 경우는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시체가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그 예상 가능한 지점으로 좀 포커스를 두는 것도 좀 수색의 효율성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초반에서 좀 장기간 이후에 이제 이런 수색 전략이 좀 바뀌는 방향이 있습니까? 좀 어떤 수준으로 좀 바뀌게 되죠? 그렇죠.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수색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용의선상에 있었던 뭐 핸드폰이 발견된 장소라든지 예. 자동차가 뭐 정지되어 있던 장소라든지 아니면 용의자 집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반경을 넓히다 보면 예. 과거에 우리가 오래전 사건입니다만 대구의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몇천 명씩 동원했지만 나중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신이 이제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은 수사 인력을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뭐든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좀 이렇게 투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보통 실종 사건 같은 경우 저희는 막 24시간 이내로 봅니다. 특히 여기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라면 계속 납치를 해서 옮겨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초기에 그 저항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범죄자가 살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그 실종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예. 초기에 조금 더 투입을 하면 그래도 반경을 좀 좁힐 수가 있는데 지금 정도 되면 점점점 넓혀서 좀 해야 되는 좀 수사 애로가 범위를 있습니다. 넓혀야 된다. 그렇죠. 새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그 상황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찰의 인력이 투입 자체가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거의 한 12시 한 58분경에 먼저 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한 1시 15분경에 바로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여학생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접촉한 사람이 많은 키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키를 우리가 더 이상 수사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마지막에 현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버지의 친구가 다녀왔다는 저수지와 그리고 차량이 마지막으로 발견됐던 야산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차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마지막의 행적들을 봤을 때에는 전방 한 2시간 정도, 왕복 2시간 정도의 위치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수지라든지 야산 근처에는 아직 발견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의자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버지의 친구의 그 거주지를 위시를 해서 전방으로
왕복 2시간 정도 것들을 장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색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더 교수님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한 번 수색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밝혀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2중, 3중으로 한 번 더 수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인 인력의 투입은 적절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세차를 했고 그리고 차 안에서 이제 뭐 머리카락이 나왔고 뭐 이런 부분들 이외에 또 옷을 태운 흔적이 또 발견이 됐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행동 반경을 보면 한 2시 정도 집을 나서고 예. 또 4시 반 정도에 이 용의자로 추정된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계속 있다가 밤 11시 뭐 50분, 12시경에 피해자 가족들이 오니까 뒤로 도망가는 경우. 예. 그다음 아침 6시경에 이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된 이 과정을 봤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보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도를 가지고 소위 지리적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 시체를 짧은 시간에 이동을 시키려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면 시체 절단 상황도 가능한 이제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시부터 4시 사이에 과연 살해를 했더라도 이때는 아마 시체를 처리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유력하다면 저녁 한 8시 이후부터 어두운 시간부터 한 11시 사이 아니면 11시 50분경에 집을 나왔을 때 이후에 새벽 6시 사이에 이 어두운 시간에 시체를 좀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네. 본다면 야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큰 덩치가 있는 그런 시체를 우리가 쉽게 은닉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그 농길 같은 데를 직접 자기가 시체를 들고 다닌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예. 본다면 저수지 같은 경우도 실제 들어가려면 한 5m, 10m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범인이 시체를 은닉한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제가 이번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좀 부정한 중 하나가 그 가우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더라고요. 네. 강진만 안에. 그게 그 출렁다리가 있는데 네. 거기 바다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사람들이 뭐 산책도 많이 다니고 주간에도 공원처럼 돼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논이나 밭 또는 그 저수지보다 훨씬 더 시체 은닉하게 용이한 장소로 볼 수 있는 일단 깊고 또 쉽게 외부에서 수색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바다에 그 가우도 출렁다리 위쪽에서 시체를 유기했을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망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이제 시체라는 표현도 나오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종자인데 골든타임을 앞서서 이제 어린 여학생의 경우에는 24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지금은 뭐 6일째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만 그럼에도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아주 뭐 양호한 상태로 유괴를 해서 어디 뭐 창고 같은데 이렇게 예. 묶어서 뭐 입을 감금돼 막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혹여나 가능할 수 있죠. 지금까지 정도의 수색 정도라면 적어도 용의자가 이동한 그 시간대라든지 2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짧은 시간 정도에 했다면 결국은 피해자가 정하지 못한 상태로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극단적인 어떤 추측이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잘 좀 수사가 이루어져서 또 좋은 결과 있길 좀 바라보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끝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뭐 뉴스 전하면서도 들린 말씀입니다만 잊을만 하면 데이트 폭력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뭐 여자친구를 뭐 폭행한다든가 데이트 폭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증가한 상태라고 좀 봐야 되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데이트 폭력 자체도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제는 데이트 폭력을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드러나는 면들도 많다고 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부산에서 본인의 여자친구, 옛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거나 여러 가지 데이트 폭력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더 이상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최근에 안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2월에 또 종합대책을 그렇죠. 내놨죠. 대책도 예.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데이트 폭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별도의 용어는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폭력도 폭력인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가정 폭력과 같이 더욱더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둘 사이의 데이트에 있어서의 문제는 더욱더 감면돼야 될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둘 사이의 문제라고 하는 것 아니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문제, 우리 둘 사이에 예를 들면 소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한 범죄이고 처벌의 수위가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데이트 폭력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데이트 폭력은 개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직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처벌이 약화돼서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여자친구야 아니면 남자친구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2월에 그 종합대책 내놓은 걸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인데도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나라는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문제가 처벌이 약하다는 데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처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사후적인 대책이고 사전적인 대책을 한다면 접근 금지 가처분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한다고 해서 접근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 금지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가해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접근 금지를 취한다고 해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처벌이 강화가 돼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문제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갈수록 증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정부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폭력적 상황도 증가할 뿐더러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피해자들이 과거에는 이게 대충 묻어나간 소위 말해서 암수범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는 보니까 상당히 이건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이나 이 공식적인 범죄 통제에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증가하는 것은 나타나네.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현재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이 데이트 폭력을 1년에 2017년도 같은 한 10,000건 정도 입건이 됐습니다. 그중에 구속된 사회, 소위 말해서 좀 심각해서 구속된 사례가 3%에서 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 폭력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최근 그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요. 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46% 정도가 결혼까지 갑니다. 근데 결혼까지 가면 결혼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또 가정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심각성. 그래서 국내 지금 연구도 이 정도니까 데이트 폭력이 일순간에 어떤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되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가정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심각한 결과 때문에 이 데이트 폭력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앞서 최담 변호사께서도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건데 방법은 그러면 그게 가장 최선일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우리가 형사법 학자들이 처벌이 능사는 아닌데요. 적어도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경각심 또는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도 경고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사회봉사명예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폭력을 해서 안 된다라는 사후 조치. 치료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좀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지금까지 사회 이슈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